안녕하세요, 여행지리 친구들. 오늘 여행지리 네 번째 수업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바로 지도와 관련된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지도, 다양한 지도들에 대해서 좀 구경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의 이제 종이 지도보다는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구경을 하고, 마지막에는 지리정보 시스템 외에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 필요한 정보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에게 있어서 지도는 굉장히 각별한 친구 같은 존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취미가 지도 보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지도책을 펴놓고 내가 갔던 곳, 안 가본 곳, 이런 것들을 펴놓으면서 이렇게 상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갔던 곳을 표시하면서 되게 성취감을 느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 보는 게 너무 즐거웠고, 재미있었고, 그래서 제가 고3 때 지리학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 중 어느 한 분도 의문을 갖지 않으셨던, 당연히 얘는 지리학과를 가야 되는 애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리를 가르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던 건데, 지금 요 지도 단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나에게 왜 지도가 왜 그렇게 재미있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이게 일종의 어떤 성취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도가 주는 자체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알려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이런 목적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갔던 곳을 이제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 표시가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갈 지역들을 미리 공부를 하고 그곳에 갔을 때 그 갔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표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되게 특이하다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지리학과를 가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는 바로 이런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각별한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여행지를 갔을 때 제일 먼저 지도부터 찾고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행을 출발하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지시면,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지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용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도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지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도의 뭐 사요소라고 해서 축척, 등고선, 방위, 기호, 뭐 이런 것들부터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교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가볍게 갑시다. 그래서 저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어떤 지도들,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쓱쓱 넘어가는 기분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띄워놓고 있는 이 지도는 바로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대학교까지 다 나온 사람으로서,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 않지만, 라떼는, 라떼는 말이죠. 제가 대학교 때까지는 서울의 지하철이 5호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익숙하다가 이제 경기도에 살게 되고 서울을 이렇게 자주 갈 일은 없잖아요. 요즘에는 서울에 갈 때마다 되게 낯설어요. 되게 내 고향인데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모르는 지역에 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지하철 노선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번화하고 복잡하고 그런 도시인지를 새삼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여기는 서울이고요. 서울만큼 또 큰 도시가 있죠. 여기는 파리예요.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얽혀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시가
크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기는 제가 이번에 가려고 했던 모스크바의 지하철 노선도고요. 이번에 볼 거는 관광 안내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림같이. 요즘에 우리나라 지도를 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데 여기는 전라남도 한평 나비축제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이쁜 관광 안내 지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로마,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 안내도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관광 안내도 중에 또 요즘에 주요 도시들마다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파리의 시티 투어 버스 노선을 표시한 그런 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도만 보면 파리 시내에 어디에 그런 중요한 명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노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거는 런던의 시티 투어 버스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티 투어 버스 노선도 되게 다양한데 지금 전통문화 코스라고 해서 주로 서울의 구도심 지역의 어떤 궁궐이라든가 시장,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코스도 있고 아니면 하이라이트 코스라고 해서 한강을 가로질러서 저기 제2롯데월드라든가 아니면 대학가라든가 이런 데들을 연결하는 시티투어 버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노선의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여드릴 지도는 우리가 지도라고 하면 사실은 종이를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는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캐나다의 PEI라고 하는 섬이에요.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여기가 유명해진 거는 바로 요 캐릭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빨간머리 앤, 저도 되게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고 얼마 전에도 미드로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몽고메리라는 작가가 쓴 빨간머리 앤의 배경이 된 지역이고요. 실제로 이 작가인 몽고메리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고요. 이 지역의 이렇게 풍경은 어떠냐면 우리 같은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권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이런 어떤 전원적인 목가적인 이런 풍경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주는 그 이미지가 평화롭고 포근하고 아늑하고 그다음에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특성을 잘 이미지를 살려서 이 지역의 관광 안내소에 가면 이 PEI의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뜻한 천으로 만들어진 지도를 활용해서 이 지역을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라는 게 꼭 종이로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는 쭉 구경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 지도, 종이로 만들어진 보편적인 지도가 보다 더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는 바로 이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덕분이죠. 지도와 그다음에 IT 기술이 만나서 이제는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इधर जा मत, मैं कल का काम निपट के आ जाऊंगा। गुड्डू गुड्डू Starting to remember a life I'd forgotten.
역시 그 실화가 주는 감동은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이번 겨울방학 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내용 이해하시죠? 저 위에 있는 요 인도의 꼬마 소년이 이제는 캐나다에 입양이 됐는데 되게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컸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구글 어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년의 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이 소년의 내면에 있었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이제 일깨워지면서 구글어스를 통해서 이 친구가 이제는 그 자기의 옛 기억을 떠올려서 고향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아니, 엄마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고요. 왜 제목이 라이언인가 봤더니 여기 주인공 이름이 사루인데 그 사루가 인도어, 힌디어로 사자, 라이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루가 인도에 있는 엄마를 만날 수 있었던 그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구글 어스잖아요. 구글 어스는 일종의 지리정보 시스템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리정보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는 알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지리정보가 있거든요. 그 많은 지리정보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디지타이저 같은 걸로 좌표를 찍어서 그걸 입력하기도 하고 스캐너로 지도를 스캔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루트들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사실 이 작업이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 작업이 정교하게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거기서부터 나오는 결과물들은 정말 환상적인 그리고 정확도가 높은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입력 작업에 있어서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한 그런 작업이에요. 힘들지만 이런 첫 작업을 거쳐서 모든 것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요. 입력한 다음에 입력한 정보들은 제가 원하는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돼요. 지도로도 만들 수도 있고 통계표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래프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고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가공물을 인터넷상에다가 이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는 분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흥진고 학생들의 뭐 통학권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흥진고 학생들의 그 주소가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흥진고로 오는 교통수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입력을 한 다음에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을 주고 이제는 그거를 실행을 시키면 흥진고 학생들 어디까지에 사는 학생들이 흥진고까지 통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보기 좋게 지도상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된 데이터는 분석을 하기도 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다시 입력 작업을 거쳐서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그 과정을 점점 더 이제는 완성도 높게 만들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원하는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GIS,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지리정보 시스템은 그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치화한다라는 얘기는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 사용자가, 유저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면 그에 따라서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GIS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친구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GPS랑 헷갈리는데 GPS와 GIS는 좀 부모와 자식 관계? 이렇게 볼까요? 상하의 관계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GPS는 일종의 뭐냐면 그 첫 단계에 있었던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입력을 하는데 그런 정보들을 입력하는 그 지리 정보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GPS는 어떤 지리 정보에 뭐만 주는 거냐면 포지셔닝, 위치 정보만 주는 거야. 그거를 경도와 위도를 가지고 표시해서 제공해 주는 게 GPS고, 그 GPS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바로 GIS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GIS와 GPS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 상하의 개념이라는 거, GPS는 GIS의 한 부분, 자료, 공간 정보의 한 일부일 뿐이다 라는 걸로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리 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를 가공, 분석, 처리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만든 종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의 공간 분석에 자주 이용되는 기능으로 중첩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레이어를 출력하고 이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중첩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특정 주제도를 작성하거나 어떤 시설물의 입지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지리정보 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길 안내기가 널리 이용되고, 버스 도착 시간, 날씨 정보 등을 원할 때마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뭐 다음 지도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나 이런 인터넷 지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 사루가 자기 집을 찾을 때 썼던 구글 어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제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버스 탈 때 바로 그냥 나가서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요즘에 앱 깔면 버스든 지하철이든 언제 도착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모두 다 지리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리정보 시스템이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좀 인식하면서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중에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자에게 그 여행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목적지를 미리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동선을 따져가지고 효율적인 경로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러시아 여행을 계획하면서 저는 그게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기차를 타고 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모스크바에서 이제 기차를 타려면 기왕이면 그 숙소가 호텔이 기차 가까운데 걸어갈 수 있는 곳이면 좀 시간을 맞추는데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 로드뷰 기능을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길거리의 분위기라든가 너무 한적하고 막 그러면 좀 무섭잖아. 그러니까 좀 번화한 곳,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실제 역까지의 어떤 도보로 몇 분까지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가보지 않았는데 이미 다 나는 알아. 내 머릿속에는 거리 이름도 알고 거리의 분위기도 알아서 그 여행을 마치 미리 해본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여행을 계획하기 때문에 이 지리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내가 뭐 스트리트 뷰 같은 거 아니면 로드 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모습을 좀 알고 그 다음에 경로를 검색해 보고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것도 따져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여행을 할 때에는 이게 휴대폰을 손에서 떼어낼 수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가 그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번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휴대폰에 있는 구글 맵을 켜고 거기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제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여기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그 지역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걷는 대로 실시간으로 내 그 위치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행 중에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카카오 맵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어떤 쓰는 방법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리정보 체계를 일상에서 가장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 지도거든요. 인터넷 지도는 보통 그 포털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뭐 네이버 지도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맵이 대표적인 인터넷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오늘은 카카오 맵을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이렇게 기능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지금 범계역 사거리가 이제는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흥진고등학교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흥진고등학교가 바로 나타났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인터넷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확대와 축소가 너무 쉽다는 거. 그죠?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축소가 되고 그죠? 우리 화면을 좀 넓게 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창을 밀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전체 화면이 나타났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지도인데 지도는 일종의 그 땅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성이 별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현실감을 더 주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에서 촬영한 그런 영상, 사진에다가 여러 가지 각종 지리 정보를 얹은 그렇게 보는 걸 우리가 스카이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스카이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훨씬 현실감 있고 그런 실감나는 그런 지도가 만들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 그냥 사진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지리 정보들이 다 얹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이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서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지금은 최근 사진인데 여기 뭐 2008년도 9년도 사진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여긴 것 같아요. 철쭉동산. 이때가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철쭉동산이 되게 철쭉이 이미 져버린 약간 빛깔이 가을 같기도 하고 근데 최근 사진을 보면 굉장히 화사해졌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보셔도 되고요. 우리는 다시 지도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종이 지도 같은 그림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인터넷 지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로드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보지 않은 지역을 실제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제 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한번 봅시다. 여기 흥진고 사거리에다가 제가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가 어딜까 봤더니 배우고 나누며 더불어 행복한 흥진고 흥진고 입구네요. 그죠? 흥진고 안으로 좀만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흥진고 교문 여기 우리 학교의 상징인 느티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가지 않아도 마치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얘를 종료하고 싶으면 다시 X를 누르고 그러면 원래의 이제는 지도로 돌아오게 되고요. 로드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넷 지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건데 레이어에 보면 뭐 CCTV 정보라든가 자전거 길 아니면 공사 중인 곳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 지도에다가 제가 눌러 볼게요.
자전거 길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 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삼본 시내의 교통 정보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인덱스 나오는 것처럼 초록색은 원활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서행, 그 다음에 정체도 나오는데, 3번에서 정체되는 길이 있을까? 한번 3번 시내에서는 정체되는 길이 여기 요쪽 수리산 쪽 요쪽만 조금 빨갛고 나머지는 교통이 아주 원활한 편입니다. 우리 다시 흥진고로 갑시다. 레이어를 꺼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 지도로 돌아왔고요. 여기에서 이 인터넷 지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계산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리 재기 기능이 있어서 흥진구에서 3번역까지 얼마 정도의 거리가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예측해 볼게요. 거리 재기를 누르고 흥진구 교문에서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서 3번역까지 하면 지금 현재 흥진고 정문에서 3번역까지는 808m, 도보로는 12분, 자전거로는 3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네요. 다시 흥진고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기능 중에 하나는 면적을 잴 수가 있거든요. 흥진고에 운동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총 면적은 7,620제곱미터의 면적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반경재기라고 해서 3번역에서 흥진고까지의 반경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요걸 누르고 중심점을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보면 흥진고 3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흥진고는 반경 766m, 도보 11분, 자전거 2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넷 지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하는 형태로 가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종이로 인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URL로 복사할 수도 있고 메일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 그러니까 보통의 종이 지도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지도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지도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인 길찾기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흥진고등학교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걸로 할게요. 흥진고등학교 앞에 출발지는 우리 3번역에서 다 출발하는 걸로 할까요? 그 다음에 도착지는 저는 잠실 야구장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잠실 야구장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걸 클릭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자동차로 갔을 때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3번역에서 뭐 이렇게 가는 경로가 내비게이션처럼 안내가 되고요. 대중교통으로 갔을 때는 제일 빠른 거는 56분이 걸리고 3번역에서 출발을 해서 4호선을 타고 사당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종합운동장역까지 가면 56분이 걸리고 환승 1회 요금은 1,650원. 총 길이는 뭐 28.2km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어떻게 이제는 가고
환승을 하고 하는지가 자세히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실제 지도에서도 그 가는 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보이시죠? 4호선 타고 가다가 4당에서 2호선 타고 가서 도착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지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 고3인 친구들에게 어딘가 떠나고 싶고 뭔가 새로운 걸 느끼고 싶을 때 추천할 만한 좋은 장난감이 바로 구글어스라고 하는 건데요. 구글어스 되게 쉽거든요. 구글어스 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어디든지 다 볼 수가 있고 로드뷰도 볼 수도 있고 공중에서 볼 수도 있고 3D로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행에 대한 욕구라든가 답답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대리만족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추천드립니다. Drivers to better their personal best times. Carrying momentum at this point of the track will be key. 乗せたロケットが鹿児島県種子島宇宙センターから打ち上げられます。このロケッ The トは U.S. women's national team will be celebrating their record-setting third Women's World Cup trophy in the five boroughs, with a ticker tape parade later today in Norman Hall.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지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하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여행에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거는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전에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여행 중에 챙겨야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여행을 가본 경험이 있고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볼까요? 여행 전에 내가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이 나라에 혹시 질병이나 분쟁이나 테러 같은 어떤 안전에 있어서의 이상이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여행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행 국가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때 우리가 보통 활용하는 사이트는 바로 외교부에 있는 해외 안전 여행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봤는데,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다 빨간 거예요.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나마 코로나가 통제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병과 관련해서 이제는 서로 입국 금지가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 코로나 상황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손 놓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이런 지도, 빨갛게 질려 있는 지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내문에 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감염과 그 다음에 확진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행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은 여행하기가 너무 안 좋은 시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안내문을 지우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 빨갛게 되어 있는 나라들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주의 경보가 있는데 색깔에 따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특별 여행 주의보라고 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여행에 있어서 주의를 요해야 하는 그런 나라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게도 이런 지역, 중동 지역, 여기 아프가니스탄 지역, 그 다음에 뭐 여기 오만이라든가 소말리아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흑색 경보라고 해서 여행 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외교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테러라든가 어떤 그 안에 내전 때문에 굉장히 그 정치 상황이 불안한 나라들이라서 여행자의 안전에 있어서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 여행 가기 전에 여행지를 선택할 때는 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번에는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볼까요? 여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비를 하는 그 상품이 바로 여행자 보험인데 이 여행자 우리가 평소에 어떤 질병이라든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여행 갔을 때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 여행자 보험이고요. 이거는 필수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의무는 아니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이 여행자 보험을 들게 되고요. 여행자 보험은 여행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공항에서 출국 바로 직전에 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환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달러가 필요해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환전할 때 유로로 환전할 때 금액이 맞는 금액을 환전하게 되면 여행자 보험을 공짜로 들어주는 상품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행을 가는 지역, 여행을 가는 스타일에 따라서 요즘에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내가 만약에 그 여행 가는 상품 지역이 이게 도시 지역이야. 예를 들면 유럽의 도시국가나 아시아의 도시국가를 갈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는 뭐 소매치기라든가 아니면 수화물이 뭐 분실된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거나 뭐 아니면 내가 쇼핑을 하다가 잘못해서 가방으로 그 진열되어 있는 도자기를 건드려서 깨뜨렸어. 그런 거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는 곳이 뭐 괌이라든가 발리같이 바닷가에서 선베드 위에 누워가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스노클링 같은 거 즐기는 그런 상품의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뭐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뭐 맹장이나 이런 걸로 큰 돈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들어가 있는 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잠깐 가는 게 아니라 장기로 갈 거야. 장기로 갈 거라서 좀 이것저것 많이 보장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에서 도시와 휴양지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고 장기로 떠나게 되는 그런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또 이런 상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는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보험은 꼭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보험을 들 때 좀 알아보면 무료로 드는 보험도 있으니까 잘만 알아보면 반드시 이제는 여러분한테 들어야 되는 필수 사항으로서 이제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거 갈게요. 이번에는 여행을 가기 전에 내가 여행을 가는 지역의 어떤 인문환경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패키지 가는 경우 나는 어떤 여행사 상품에 가입을 했고 돈을 지불했고 나를 끌고 다니는 가이드가 있어. 그러면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덜 준비해도 되겠지만
자유여행이나 어떤 그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죠.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알아보고 숙지해 가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입문여행 볼까요? 종교 예절이나 금기시하는 행동, 옷차림 등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두 번째, 문화적인 예절이라든가 아니면 팁 주는 문화, 봉사료 문화에 대한 것도 꼭 확인을 하고 가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입문환경과 관련된 거 한번 우리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행 시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첫 번째, 머리 쓰다듬기가 있어요. 머리를 쓰다듬는 거 우리 이렇게 외국 애들 되게 이쁘잖아. 그러면 아 예뻐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많은 문화권에서는 머리 쓰다듬는 거를 금기하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특히나 그 사람들은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가 귀엽다고 이렇게 쓰다듬었다가는 정말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왼손입니다. 레프트 핸드. 우리나라도 사실 왼손잡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선입견이 좀 있긴 하지만 요즘은 많이 흐려졌잖아요. 근데 외국에 특히나 이제는 이슬람 문화권 같은 경우는 왼손은 되게 더러운 거 만질 때, 특히나 인도도 그렇고요. 인도나 중동에서는 왼손은 더러운 거 만질 때 사용하기 때문에 나는 왼손잡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악수할 때 왼손을 내밀었어? 아니면 물건을 건네줄 때, 요금을 줄 때 왼손으로 줬어?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나를 무시하네? 나를 경멸하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왼손은 가급적 쓰지 말고, 왼손은 쓰면 안 돼. 왼손은 사용하면 안 되고, 이제는 오른손을 사용하고, 왼손은 화장실에 갔을 때, 뭐 더러운 거, 그런 거 만질 때, 이럴 때만 사용한다는 거. 문화적인 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촬영. 이거 요즘에 뭐 인스타나 뭐 SNS 많이 하시니까, 얘는 사진 찍는 거, 뭐 음식점 가서 사진 찍고, 예쁜 어떤 간판 보면 사진 찍고, 풍경 보면 사진 찍고, 셀카 찍고, 이게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사진 촬영을 할 때도 에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예쁘다고 아무거나 찍으면 큰일 나요. 특히나 뭐는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태국 같은 데 갔는데 스님이 계셔. 아니면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는데 거기에 그런 성직자가 계셔. 뭔가 외관이 화려하고 되게 독특해. 사진을 찍었어. 그거는 큰일 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혹시 근데 그런 게 허용되는 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찍기 전에 가서 찍어도 될까요? 라고 사전 허락을 받고 허락이 된 상태에서 찍는 거는 몰라도 몰래 촬영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큰 신뢰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두바이나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뭐 아니면 이런 이슬람 국가에 갔을 경우에는 이슬람 여성은 절대 촬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태국을 가거나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되게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거리에 마치 그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이나 김일성 사진을 집집마다 걸고 있는 것처럼 이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국왕의 사진을 그렇게 집에다 걸어놓고 가게에다 걸어놓고 길거리에 전신에 커다란 초상화를 걸어놓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들만의 문화인 거니까 보면서 저게 국왕이야 저게 왕이래 손가락질하는 거 난리 납니다. 이거는 손가락질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나라들에서 뭐 영화를 보거나 운동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국왕 찬가라는 게 있어요.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나오면 마치 애국가를 듣듯이 벌떡 일어나 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지 않거나 이러면 국왕 모독죄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고요. 껌과 관련해서 가장 세계에서 독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싱가포르죠. 싱가포르는 조금 독특한 나라인데 여기는
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껌이에요. 그래서 1992년에 싱가포르에서 껌을 수입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대요. 근데 어떤 환자들 중에서는 껌을 씹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과 그 진단서를 가지고 그런 게 있을 때만 씹을 수 있고 일반인들은 껌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들 중에서 껌을 가져갔어. 가져가서 씹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길거리에 뱉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벌금을 물겠지? 최소 수십만 원에서 정말 이제는 이렇게 운 나쁘면 엉덩이 곤장, 퇴형까지도 맞을 수가 있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는 종교시설, 뭐 성당이나 절이나 아니면 모스크 같은 데 갔을 때 그런 종교시설에 들어갈 때 복장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태국을 갔었는데, 그때 챙겨갔던 게 뭐냐면 양말하고 그 다음에 긴 스카프예요.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겨울이어서 건기여가지고 되게 더웠는데 그때 더우니까 당연히 민소매에 반바지에 슬리퍼에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여행의 복장인데 근데 이제 관광지에 보면 주로 이제 사원들이 많은데 그 사원들에서는 맨발이나 민소매나 아니면 반바지는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는 반바지는 스카프로 둘러가지고 치마처럼 만들어서 이제는 다리를 감추고 그 다음에 맨발은 양말을 신고 들어갈 때는 양말을 신고 나와서는 다시 벗고 뭐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긴 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이제는 허용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거죠. 여기는 allowed니까 허락이 되는 거, 여기는 안 되는 거. 그럼 안 되는 걸 보면 다리가 드러나 있거나 아니면 반팔이거나 아니면 뭐 슬리퍼를 신었거나 아니면 남자가 민소매거나 이런 거는 다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 크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배를 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 폰의 스위치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자주 하는 이제 음료수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잖아요. 이런 거 no food, no drinks니까 이런 것들도 안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스크나 성당이나 아니면 사원에 입장해 주세요 라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하나의 에티켓 지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숙지하고 가야 될 정보 중에 하나는 자연 환경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지역의 기후 환경의 특징을 파악하고 여기가 추운 지역인지 더운 지역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옷차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물품들을 준비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랑은 다른 지형들이 되게 많고 특히나 높은 지형일 경우에는 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산병이라고 하는 거죠. 고산병은 이제 마운틴 시크니스라고 해서 높은 지역에 갔을 때 이제는 산소 부족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나는 건강해. 나는 평소에 운동도 되게 많이 했어. 나 달리기 되게 잘해.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고산병에 걸리게 되면 어지럽거나 두통, 그 다음에 호흡곤란, 그 다음에 탈수, 피로감, 구토, 그 다음에 수면장애, 의식불명에서 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항상 대비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산병에 있어서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저기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들 보이죠?
요런 틈들, 이게 다 뭐냐면 여기가 다 소금이고,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의 별명은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상남도보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막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이 우유니 소금 사막에 나타나는 그 해발 고도가 몇이냐면 3,600m야.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니까 백두산 2,744m보다 더 높은 지역에 이렇게 넓은 면적의 이제는 사막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몽환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볼리비아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거의 100%가 다 여기 우유니 소금 사막을 가기 위해서 입국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관광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땅과 하늘의 경계가 없는 그런 게 너무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여기를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정말 여기도 제가 죽기 전에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아시는 것처럼 남미가 좀 치안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야 하고 또 실제 이 관광지까지 가는데 또 많은 시간과 또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 여행길이겠지만 진짜 이거를 제 눈으로 한번 꼭 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교사인데 재작년에 이제 휴직을 하고 6개월 동안 남미 여행을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는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유니 사막이 경상남도만한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넓고 여기선 길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혼자서 개인 여행을, 자유여행을 하다가는 길을 잃고 이제 사망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실제로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니 사막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걸 하냐면 현지 투어를 이용하거든요. 친구는 우유니 사막 투어를 신청했는데 얘는 예전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고산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여기 도착해서 우유니 사막에 가기까지 계속 100m씩, 하루에 100m씩 이렇게 높여가면서 현지 적응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3,600m에 적응하기 위한 기간을 한 달 정도 가졌던 거죠. 근데 제 친구가 신청한 투어에 같이 갔던 독일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들은 볼리비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는 일정이 되게 빡빡한 그런 커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여튼 그 우유니 사막 투어를 같이 다니게 됐는데 이 사막 투어가 보통 뭐 2박 3일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다가 잠깐 자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독일 커플들한테 고산병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구토하고 토하고, 한 사람은 계속 일어나지 못하면서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두 커플 때문에 투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일정이 다 이제 스탑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이 친구들 커플을 버리고 이제는 나머지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투어를 계속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지에 대한 그 어떤 자연환경,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런 고산병 같은 거, 아니면 사막에서의 기후라든가 아니면 정글이라든가 이런 우리와 다른 자연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를 해가는 것이 여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전에 알아봐야 되는 거는 국가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보험은 꼭 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인문 환경이나 아니면 자연 환경 같은 정보를 알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중일 경우에는 이동수단, 뭐 버스, 택시, 지하철 같은 이동수단을 미리 파악해 두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여행자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서 이제는 어떤 계획이 틀어지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여행을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행 중에 안전 정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미리 좀 알아놓고 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은 크게 이런 것들이 있죠.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을 분실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분실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붙였는데 캐리어가 수화물이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귀중품을 분실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럽에 여행 갔을 때 유럽은 정말 아름다운 곳도 많고 너무 이렇게 좋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세련되고. 근데 그때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매치기였어요. 특히나 이탈리아, 파리 이런 관광지에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소매치기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훔쳐가면서도 눈이 마주쳤는데도 훔쳐가는 그런 과감함을 보이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거기에 소매치기가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다음에 경찰도 소매치기가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여행자 본인이 자기 물건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가방도 이중 잠금이 되어 있는 가방을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휴대폰에다가 이제 링을 걸고 그거를 내 허리띠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만약에 내가 휴대폰을 잠깐 테이블에 놓았어도 누군가가 이거를 가져가려고 해도 내 그 벨트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게끔, 그래가지고 절대 이제 잃어버리지 않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행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갔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찜찜하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피치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제는 당황하지 말고 이제 대비할 수 있게끔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여행에 대해, 여행을 가기 전에 뭐 교통수단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행에 필요한 지도에 대한 부분도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안전하고 바람직한 여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실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세요.